427쪽에 이제 항고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 자 당사자 능력. 그런데 뭐 1번은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야, 소송을 제기하는 자와. 행정심판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불렀고,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 그래.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네. 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자, 누가 될 수 있어? 사람, 우리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이라고 표현하지? 행정심판하고 똑같은 규정이야. 자연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며 그를 통해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때 동그라미 2번 두 가지 측면을 주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까 행정기관의 처분, 공권행사에 의한 법적인 처분 때문에 자기의 불이익을 입은 단체다. 법인인 단체든 법인이 아닌 단체든 단체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으면 단체 이름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두 번째 주제. 누구의 이름으로? 단체 이름으로 소송 제기하는 거야.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나왔는데, 단체 이름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 제기? 이거 X야. 그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은 실제 소송을, 업무를 수행하겠지? 근데 누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 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망, 도룡뇽 같은 동물은 권리를 침해받는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 네.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기관위임 사무. 기관위임 사무라는 말은 원래 그게 국가의 사무야. 근데 그거를 인천시장한테 위임을 했어.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는 행정기관에게 국가사무를 처리하라고 위임을 한 거야. 그러면 이때 인천시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거고, 그 사무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 여기서 이해할 거는 그 기관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에 있는 거야.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위임 사무를 처리를 안 해. 야, 이거 처리해. 빨리 그 사무 집행해. 하는데도 거부하고 안 해. 안 하면 국가가 그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야. 왜? 아니, 우리가 행정조직으로 따지면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게 뭐 업무 처리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안 하면 어떤 방법을 써?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한 또는 상관이 부하 공무원에 대해서 하듯이 뭐해? 무슨 징계를 한다든지, 그지? 그 조직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이익 주는 거,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조직 내부의 일과 마찬가지인데, 그걸 갖고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 사무를 처리하라고 기관 위임을 했는데, 기관 위임 사무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콤마 뒤는 실제 있었던 일을, 여기 충북대학교 총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충북대학교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해달라고 누가 소송을 내냐면 충북대학교 총장이 소송을 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이 설치한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의 대표자일 뿐이고,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대표자가 소장을 내고 할 수는 있어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 국가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다는 거지. 이 판결에서는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충북대학교 총장은 국가의
그래서 국가가 말하자면 국가 이름으로 소송을 했어야만 맞는 건데 충북대학교 총장의 이름으로 소송한 것도 잘못됐다라는 취지다. 응? 그 다음에 원고적격. 예, 자, 원고적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인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단어예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1권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보면 다 뭐가 들어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보면 취소송의 원고적격 규정 12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취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응?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 법률상 이익.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다고? 정당한 이익. 응? 정당한 이익 아니라고?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말하죠.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 국가기관의 어떤 처분 등의 조치로 인해 그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법률상 이익. 다음에 그냥 그 밑에 거는 읽고 지나가자. 기억번의 둘째 끝에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라도 그 처분 등을 취소하면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읽고 지나가고 이건. 그 다음에 니은법 무효 등 확인 소송도 누가 될 수 있어? 처분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다 법률상 이익이에요. 응? 자, 디귿번 부작위법 확인 소송도 뭐라고 써있나 보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한 자로서 그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응? 다 법률상 이익이 들어가 있어요. 응? 그 정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원고적격 하면은 법률상 이익이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두면 된다. 응? 정당한 이익 아니고 법률상 이익.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원고적격은 소송 제기가 적법하게 되기 위한 소송 요건의 하나. 응? 자, 원고적격은 소송 요건의 하나.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구비돼야 되죠? 1심 재판할 때만 구비되는 게 아니라 2심, 대법원까지 모든 심급 단계에서 다 소송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심 재판할 때는 소송 요건 구비가 돼서 다 최종 판결까지 받았는데 판결에 승복 못한다고 고등법원, 대법원 또 올라갔는데 대법원, 고등법원 올라간 단계에서는 요건이 구비가 안 됐다. 그럼 언제든 각하되는 거야. 그 재판 단계에서. 그래서 상고심에서도 상고심이 어디를 말해? 대법원 을 상고심이라 그래요. 대법원 단계의 재판을 모든 신급 단계에서 이 소송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언제든지 어느 신급 단계에서든지 소송 요건이 흥결되면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알아도. 그 다음에 3번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는 다 이어지는 거야. 소송 요건이지. 아까 뭐라 했어? 소송 요건을 구비했는지 아닌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돼 있는 사항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원고 적격이 있느냐 여부는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 조사할 사항이다. 응? 따라서 두 번째 끝에 원심 법원이 그러니까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당사자들이 주장을 했든 안 했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다. 그 다음에 자 4번은 첫째 줄 수익적 처분. 그 옆에 또 뭐 있어? 상대방이 신청했고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 다 같은 취지지. 수익적 처분 한다면 유의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이익 주는 처분했어. 원래 소송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 건데 이익 준 처분에 의해서는 불이익을 받은 건 아니니까 소송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적 처분 셋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없다. 즉 소송 원고적 격이 없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라야죠. 자,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소송법에서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다 그러는데 법률상 이익이란 뭐야? 예, 거기 맨 밑에 줄 견해 대립이 있으나 통설 판례는 예,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으로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가면 학설 4개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뭐 예, 법률상이란 권리를 말한다. 아니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리키는 말이다. 뭐 적법성 보장 이런 여러 견해가 있는데 두 번째 견해, 응? 두 번째 견해, 즉 법률상 보호이익설만 읽고 지나가자. 응? 딴 거는 거의 뭐 시험에 쓰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법률상 이익은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반사적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응? 그렇죠? 자, 법률상이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판례 한 번씩 읽어보자. 자, 1번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어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인 이익 내지 사실상 내지 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2번 법률상 이익이라면 직접적인 근거법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한다고? 관련법까지 고려해서 포함한다 그랬죠?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오로지 공익보호만의 목적이 있는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활동을 해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개인이 전체 일반 국민이 어떤 이익을 본다든지 그래서 법이 보호하는 목적은 공익인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결과로 인해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얻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응? 그래서 1, 2번이 다 같은 의미죠.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3번도 읽어보자. 어떤 취소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는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중요한 건 뭐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때문에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 그 행정기관은 A라는 사람에게 뭔가 조치를 했는데 그지? 그 조치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 A라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줬어. 그지? 근데 그 상대방은 A지만 인근 주민, 인근 주민이 A에게 내준 공장 건축허가 때문에 자기들의 불이익이 입었다. 인근 주민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니까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소송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처분의 상대방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분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아서 그걸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자, 그 정도 하고 4번은 뭐 거의 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넘어가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단체 원고적 이거는 이미 아까 얘기했지. 단체도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으면 단체 이름으로 소송 제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별 큰 논점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내가 막 줄여 써놨는데 2번에 보면 그러니까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려면 행정기관의 처분 때문에 뭐 해야 돼? 단체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았어야 돼.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단체가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은 건 아닌데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어떤 사람의 이익이 침해됐다 해서 그 이익 구제를 위해서 단체가 나서 소송하는 거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단체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2번에 자 하나만 하면 다 알 거야. 그 여러 두부 제조회사들이 있는데 두부 제조회사들이 모여서 뭘 설립했대? 무슨 연식품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지? 응? 그런데 연이 두부를 뜻하는 거지. 그러면 근데 행정기관이 그 단체 구성원인 중에 하나인 어느 두부 제조회사에게 영업정지를 처분을 내렸어. 그러면
두부 제조회사가 소송할 자격은 있지만 그 단체의 구성원인 그 두부 제조회사를 위해서 단체가 나서서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할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은 게 아니라 단체 구성원이 이익을 침해받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응? 더 쉬운 거. 이 사건도 마찬가지. 자, 우리나라 의사들이 가입해 있는 단체가 의사협회라고 있지? 응? 그런데 의사협회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있다면 의사협회가 소송할 자격이 있어. 근데 의사협회에게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의사협회의 구성원인 어떤 의사가 뭔가를 위반해서 개별 의사에게 뭔가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면 의사협회가 나서서 그걸 갖고 소송할 자격은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사건들이 다 그런 겁니다. 두부 제조업체에서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체 자신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단체가 나서 싸우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다시 의사협회를, 자,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의사협회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사협회에게 뭔가 해산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의사협회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면 단체가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하니까 의사협회가 소송할 자격이 있으나 의사협회에게 불이익을 준 게 아니고 어떤 개별 의사에게 불이익을 준 조치라면 개별 의사가 소송할 자격이 있지, 그 의사협회가 나서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쌍가로 4번 제3자의 원고적 격. 아까 이미 얘기했어.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에게 공장과 주거가 인근 주민이 소송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 또 우리가 이제 사실상 어제도 공부한 거에 따르면은 있었어? A라는 기존의 업자가 있는데 또 신규 허가를 옆에다 내주니까 그러면 신규 허가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기존 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침해한 조치라고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 얘기야. 3자도 법률상이 침해받으면 다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응? 중요한 건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다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건 좀 없고, 2번 이 말 익숙하지? 이제 인인 소송, 응?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얘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례, 이거 어떻게 공교롭게도 어제 공부한 내용과 다 중복이 되고 있어요. 응? 그래서 판례 1번 읽어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웃 주민이나 인근 주민이나 다른 경쟁업자나 이런 제3자라 하더라도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제3자도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들이 없네요. 다 거기 3번 경업자 관계, 경원자 관계, 4번은 경원자 관계,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번이 좀 중요해. 5번에 자, 5번에서 이렇게 읽어보고 오른쪽에 판례가 쭉 나오는데 판례가 몇 가지 꼭 알아야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이 한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A라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B라는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 A라는 국가기관이 니네 잘못했으니까 이거 시정 조치해라. 응? 이거 안 하면 무슨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정 지시를 받은 하급기관이 그거 위법배다, 승복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느냐? 원칙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될 때가 있대. 응? 그래서 여기 읽어보자. 동그라미. 국가 등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없는 거지만 예외가 있다.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이 행한 처분에 의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는 국가 등의 기관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응? 예외 부분이 이게 이제 알아뒀으면 좋은 거. 자, 같은 이치다. 그러면 판례로 가자. 2번 같은 얘기니까. 자, 2번 이게 오른쪽에 1번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나온 판례 다 중요하네. 자, 판례 1번은 앞부분을 보니까 자,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그죠? 그런데 이런 사안이 있었던 거지. 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이 뭔가 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무슨 중대한 중한 징계를 받게 됐어. 응?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게 되는 이 선관위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어. 억울하다. 응?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하더니 이거 진짜 억울한 거 맞다, 이 사람. 그러니까 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중징계하려는 거 이거 철회해라. 응? 그리고 뭔가 하여튼 뭐 불이익 조치했던 거 다 원상복귀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내린 거야. 그랬더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승복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둘 다 국가기관이야. 응? 국민권익위원회도 국가기관, 응?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국가기관 간에 서로 권한 다툼이 있다면, 응? 뭐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저기죠. 기관 소송. 우리가 이제 소송 얘기 들었잖아. 근데 기관 소송은 또 어느 때만 가능해? 법에서 특별히 소송 제기가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따로 있어야만 가능한데 아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측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다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첫사례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 붉은색 까만 글씨 뭐라고 그랬어? 국가기관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또 다른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한 이런 뭐 시정명령, 이런 불이익 처분에 하고 그리고 원상회복시켜라 이런 조치 등 이 조치 요구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 이 두 줄이에요, 시험은. 그렇죠? 세 줄이지, 세 줄.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이치야. 2번 판례 가면 2번은 아래쪽 간 뭐라서 건축협의 취소라고 나왔죠? 자, 두 가지 봅니다.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응?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이 건축협의라는 말은 우리 일반 국민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건축 허가내달라고 신청하지. 그래서 허가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행정기관끼리는 건축 허가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인천시장이 경기도에다가 무슨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경기도지사하고 아니면 거기에 무슨 경기도지사하고 건축 협의를 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응? 근데 표현이 허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허가라는 건 공권력 행사 조치니까 이 기관끼리는 건축 협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경기도에다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하려고 경기도지사한테 건축 말하자면 내용적으로는 허가, 건축 협의가 완료됐어. 그리고 이제 건축 준비를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야 건축 협의했던 거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응?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인천시장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건축 협의 취소한 거 위법이다. 취소해라고 소송할 자격이 있대. 그래서 건축 협의 취소는 첫째 줄 읽어봐.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건축허가와 다르지 않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그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과 건축협의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지, 그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 받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거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외우지 말고. 시험은 딱 두 가지야. 그래서 이 건축협의했다가 지방자치단체 장관에 건축협의했다가 건축협의 취소하는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 밑에 굵은 것이 그죠? 이것도 또 무슨 건축협의 취소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위법인데 이거 다툴 방법이 따로 정해지게 있지 않다면 마지막 줄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 인정된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기 공부해야 된다.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만 공부하자. 다섯째 줄. 자,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 요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요게 핵심이다. 응?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인천시 공무원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뭔가 감사를 하더니 이 공무원 뭔가 일처리 잘못했다. 그리고 인천시장한테 이 공무원 징계해라 하고 이게 요구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징계 요구입니다. 감사원에서 인천시장한테 인천시 공무원 징계해라 요구하고. 징계 요구가 내려오니까 인천시장하고 징계받을 입장에 있는 해당 공무원이 감사원에다가 재심의해달라고 또 신청.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다시 재심의하더니 똑같은 결정을 또 내렸어. 그런데 이렇게 내렸다 해도 아직 해당 공무원한테는 이 감사원의 이 결정만으로는 아직 직접적인 불이익이 안 생겼어요. 해당 공무원한테 직접적 불이익은 언제 생길까요? 징계 요구를 받은 인천시장이 해당 공무원을 절차 밟아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해당 공무원에 그때 비로소 징계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아직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만 가지고는 아직 해당 공무원에게 아직은 아무런 불이익이 안 생겼다는 거야. 직접 불이익이 생긴 건 없어요. 그래서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주로 그 파트에서 내.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위치한 거는 뭐 다른 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누구를 상대로 그 감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거는 기관 소송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보고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재심의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그런 거 꼭 알아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 5번 판례. 이번에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아까 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어디하고 있었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관계랑 똑같은 거야, 논리가. 근데 이번에는 권익위원회라고 어디야? 소방청장. 이렇게 둘만 바뀐 거야. 응?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소방청장이 누구를 상대로 소송했죠?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야, 소방청장 네가 뭐 하려는 조치? 이거 시정해라. 응?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거 취소하라고 소송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있다. 응? 그래서 소방청장, 국민권익위원회 그거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쫙 판례야. 이 판례 뭐야? 우리 사실상 어제 공부한 거랑 중복되는 거죠.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어제 많은 거 했었잖아. 예를 들어 뭐 연탄 공장 건축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소송할 자격 있다. 응? 뭐 없는 거로 공부한 거는 뭐 이미 목욕탕 영업허가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 업자가 있는데 옆에다가 또 신규 허가 내줬다고 기존에 목욕탕 업자가 취소해라고 소송할 자격은 없다. 응? 그런 거야 다 여기 있는 게. 그래서 따로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 사례, 또 뒤로 가면 435쪽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그럼 여기 보면 저것도 들어있겠네? 뭐 워낙 많으니까 어제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었어?
담배 소매 일반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해준 자가 지정받은 자가 50m 이내에 거리 제한 규정 안 지키고 50m 이내에 또 신규 일반 소매인 지정해준 거 자기의 법비 보안에 침해당했다고 소송할 자격이 인정됐죠. 그러나 군의 소매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이 인정 안 했죠.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좀 설명할 게 이제 내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밑줄 친 거, 내가 밑줄을 따로 쳐놓은 게 있네. 밑줄 친 거 보니까 거기 15-1 있네. 433회, 그지? 그러면 이 15-1이라고 433회 있죠? 거기면 이제 소송의 대상은 뭐냐면 보건복지부 고시야. 이거 행정입법에서 공부했을 텐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뭐뭐뭐 고시 했는데 이거 이제 고시라고 하는 거는 일단 행정기관이 뭐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리는 어떤 행위 방식이야. 응? 근데 고시는 또 어떤 내용을 정했느냐에 따라 성질이 입법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다. 그래서 국민에게까지 효력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조직 내부법에 불과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다만 그 고시에 정해진 내용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효과를 갖는 거라면 그때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 고시는 이게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약, 적용 대상이 아닌 약, 또 적용 대상이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큼 지원되는 건지 이런 걸 이제 쭉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데 이거에 법적으로 효과를 받는 자는 환자, 건강보험공단, 의사, 병원 다 해당되겠죠. 제약회사도 법적으로 관련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발표한 고시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된 거. 시험에 곧잘 쓰인 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434페이지에 29번 29번 같은 거 보면 자 셋째 줄 끝에 자 여기 재개발 사업 하나 봐.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그 재개발 사업 마치면 어느 때까지 이제 그 재개발된 거 자기한테 분양해달라고 신청하라고 정해진 기간이 있나 보지?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뭐 한대? 그 재건축 조합이 시행한 사업 시행 계획 무효 내지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있다. 자, 오른쪽에 이 33번 판례 보면 33번은 뭐야?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은 무슨 뜻일까? 위명? 자기 실명, 자기 이름이 아니라 거짓 이름을 대고,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인데 미얀마 국적의 갑이 한국 국적 갖겠다고 귀화 신청을 한 거야. 그런데 자기 본명을 안 쓰고 다른 사람 거짓 이름을 대고 그런 거짓 이름으로 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일단 하고 난 뒤 그 다른 사람 명의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 장관이 이 이름 가짜로 썼다. 그래서 을 이름을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을 실시하여 조사한 후 결국 난민으로 인정 안 해주는 불인정 처분을 내렸는데 이 갑이 소송을 했죠. 핵심은 뭐냐면 이름은 거짓으로 된 여권 받고 이제 난민 신청을 한 거지만 실제 법무부 장관한테 난민 신청할 때는 본인이 직접
면담에 참석해서 본인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을 이름으로 된 여권을 받아 입국했다 할지라도 그 갑에게는 소송할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래서 네, 요것도 시험에 쓰인 적이 있고. 자, 그렇게 뭐 그다음에 법률상 이익 인정 안 해준 거. 응? 여기 보면 뭐 양곡 석탄 가공업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뒤로 가서 밑줄 안. 자, 또 뭐 있지? 19번은 뭐 괜히 밑줄 쳐나옵니다. 그 순영호는 어저께도 공부했지? 응? 제주 그 해군기지건설관에서. 자, 23번 보자. 23번 체크. 자,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이 뭐야? 그러니까 아파트 다 짓고 나면, 건설회사가 짓고 나면 어떻게 되지? 우리 허가받은 대로 건물 다 졌다라고 확인해달라. 신청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확인 나와서 허가받은 대로 졌는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대로 증거 맞으니까 이제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조치를 해줍니다. 그게 사용검사 처분이야. 응? 근데 요새도 며칠 전에도 저 기사 나왔던데, 야, 완전히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입주민이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완전 막 물이 막 줄줄 새고 있고, 그지? 뭐가 제대로 마감이 안 돼 있어갖고, 뭐 막 벽에도 금이가 있고, 문도 막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막 이런 우리가 하자가 있다 그러잖아. 응? 그래갖고 입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응? 그래갖고 아니 이렇게 엉터리로 지어놓은 새 아파트인데 어떻게 행정기관이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검사 처분을 내려줄 수 있느냐? 이거 취소해라고 소송을 낸 거야, 입주민들이. 근데 입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이 내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 그러면 그 건물은 이제 사용검사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는 것 뿐입니다. 단지 취소 판결 내려줘봐야 행정기관이 한 사용검사 처분만 없었던 게 되고, 그 건물은 그냥 사용검사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가 될 뿐입니다. 입주민들이 원하는 건, 진짜 원하는 건 뭐겠어? 응? 아니 이걸 제대로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해주든가 해놓든가, 뭐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뭐 이걸 원하는 거지. 사실 이 행정기관이 한 사용검사 처분을 취소한들 얻어지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주민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소의 이익하고 연관이 더 크겠다. 응? 그래서 그 입주 예정자는 행정기관이 한 사용검사 처분을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는다 해도 그것 갖고는 구제되는 이익이 없다. 응? 구제될 법률상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응?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행정기관의 사용검사 처분을 다툴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건설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하자 보수를 하도록 요구를 하든 해야지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34번 24번 오른쪽에 중요해요. 24번. 자, 일단은 간단히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면, 어떤 사립대학교가 있는데 그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하잖아. 법인인데 거기에 그 이사들이 과거에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가 쫓겨났어. 응? 쫓겨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이사진들이 구성되고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했는데, 이 쫓겨났던 이사진들이 소송 걸고 해가지고 하여튼 다시 복귀하게 됐어.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다시 복귀하도록 했어요. 복귀 조치를. 그랬더니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난리가 나서, 저 비리 이사진들 다시 학교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복귀하도록 한 조치, 이걸 학교 구성원들이 소송으로 싸운 거야. 근데 읽어보니까 어떻게 된대? 그 대학의 교수들의 단체인 교수협회하고 대학의 교수협회와 학생들의 단체인 총학생회는 교육부 장관이 그 이사진들 복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 있대. 응? 그런데 넷째 끝에 그 대학교의 직원들 있지?
그 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노조 있잖아. 응? 그래서 그 대학 노조 및 각 대학교 지부, 대학의 노조 지부는 그 이사진 복귀시키도록 조치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대. 응? 그래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인정. 응? 노조 지부는 인정 안 함. 응? 그렇게 구분해 놓고요. 자, 25번. 25번은 자, 이렇게 써 있지.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는 건 이제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원천 납세 의무자의 권리 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 처분에 따른, 즉 소득의 귀속자인 원천 납세 의무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 응? 우리가 어제도 공부한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의무자가 있고, 이거 어제 공부하기로 이거 회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 원천 납세 의무자. 그러면 자, 회사 직원 월급에서 법이 정한 딱 몇 프로 세금을 딱 내서 국가에 내야 됩니다. 누가? 징수 의무자가. 응? 그러니까 이 징수 의무자는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의무를 지고 있는 자예요. 직원들 월급에서 세금 떼서 납부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자. 그런데 국가가 쉬운 말로 해서 회사 직원과 소득이 이렇게 붙었다. 소득 금액이 변동이 있다. 응? 그래갖고 통보를 회사한테 한 거야. 그러면 회사는 그 변동된 금액에 따라서 다시 계산을 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해야 될 의무를 국가에 대해서 지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 국가가 회사 원천 징수 의무자는 회사에게 회사 직원들의 소득 금액이 뭔가 바뀌었다. 응? 변동 통지를 해줬다 해도 그것으로 직접 회사 직원들의 권리금에 직접 뭔가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변동 통보에 의해서 회사가 다시 세금 계산을 해서 징수해서 납부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것뿐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회사에게 다시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로 인해 회사 직원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건 징수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소득의 귀속자 이꼬로 납세 의무자인 직원이 회사에 대해서 국가가 세무서장이 소득금액 변동됐다고 통보한 거를 직원이 직접 소송으로 다툴 자격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다퉈야 돼? 회사가 그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잘못됐다 그러면 회사가 소송할 자격이 있는 거다는 얘기고, 직원이 직접 소송할 자격은 없다. 응? 그 다음에 26번 같은 거는 뭐 며칠 치렀긴 했지만 이미 다 어저께 얘기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3번이 되게 중요해요. 이른바 협의의 소외이익이라고 합니다. 응? 협의의 소외이익. 우선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뭘 생각해볼까? 가장 쉬운 예로 어떤 단체가 집회 시위를 하겠대. 그리고 경찰에게 자 언제 했냐면 1월 31일 날 어디에서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사전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장이 그거는 뭐 교통에 엄청난 방해를 끼치고 이렇게 법이 정한 이유를 들어서 집회 시위 금지 처분을 했어요. 근데 이 단체가 반발. 이 집회 시위 금지하는 경찰서장의 처분은 위법이다. 취소해라 하고 소송. 근데 어느 때 소송했냐? 아니 아직 소송을 언제 했냐면 이미 집회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어. 1월 30일 날 집회한다고 사전 신고를 했는데 이미 날짜가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했어? 경찰서장이 금지시킨 조치는 위법이라고 취소해라고 소송? 법원이 취소한들
그 날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뭔가 소송을 통해서 구제되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소의 이익이라는 말의 뜻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조치라 하더라도 실제 법원이 재판을 해주면, 판결을 내려주면 뭔가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쉬운 말로 하면 현실적으로 재판할 필요성이 있어야 재판한다는 거죠. 재판할 필요성이 없으면 재판 안 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소의 이익이란 거, 동그라미 1번만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권리 보호의 필요. 응? 첫째 중간에. 그러면서 즉 분쟁을 재판에 의해서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실익이 있느냐, 이거를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행정소송법 12조가 취소소송의 원고적 격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취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단서 조항이 다만 자,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이 다 지나버렸다. 영업정지 기간 한 달 했는데 영업정지 기간 한 달 다 지나버렸다든지, 또는 처분의 효력이 다 소멸돼 버렸대. 소멸된 뒤라도 그 처분 등을 취소받음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송 제기가 허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끝에 법률상 이익의 뜻은 소의 이익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기자들이 읽고 지나가세요.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읽고 지나간다.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소송 요건 중에 하나. 그러면 아까 배운 논리 그대로처럼 소송 요건 중에 하나니까 모든 재판 단계에서 대법원까지도 다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장을 하든 안 하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단 기준. 자, 이것도 A1번. 자, 법원이 무슨 이 처분을 취소한다. 그래서 판결을 내려주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 취소해달라는 소의 이익이 없다. 어떤 경우? 우리가 대집행 공부했었지? 예를 들어서 불법 건물이다. 철거 명령 내렸는데 상대방 국민이 자진 철거를 안 하니까 행정기관이 와서 강제 철거해버렸어. 그럼 건물이 다 철거돼서 무너져버렸는데 뒤늦게 철거 명령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그럼 법원이 철거 명령 위법이니까 위법 인정하고 취소한다고 판결 내려줘봐야 철거 명령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되지, 건물이 이미 무너진 거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럴 경우에는 법원이 이걸 재판에서 철거 명령 위법이라고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상대방 국민으로서는 이미 건물이 철거가 다 완료된 상태라면 뭐만 남아? 철거 명령이 위법이었고 강제 철거한 행위도 위법이었다. 그래서 자기 손해를 막심하게 입었으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해줘라 하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거, 그것밖에 안 남는 거야. 건물이 철거되기 전이면 철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철거 명령 취소해달라, 그리고 후속 조치 못하게 정지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복되는 게 없다면 원칙적으로 소유이익이 부정. 다만 이게 원상 회복은 안 되지만 뭔가 다른 뭔가 구제될 수 있는, 뭔가 부수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이 남아 있다면 이때는 또 소유이익을 인정.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한테 징계를 해서 뭐냐면 해임을 했어. 해임 처분 내렸어. 그러면 해임 처분이 일단 나온 이상 이 공무원은 공무원직 상실했어. 그런데 이 해임 처분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떻게 됐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자기 해임 처분 위법이다. 취소할 소송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야. 이거 행정소송. 아이고. 그런데 이 사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람 뭐냐면 정년에 도달됐다. 만 60세 도달됐어.
자, 이런 상태야. 그러면 이 사람은 소송에서 저 해임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 내린들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미 정년이 지났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원상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이거 재판할 필요는 계속 남아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수적인 이익이 있어. 재판을 해주면. 어떠니? 만약에 여기서 재판을 해서 야, 해임한 거 위법이다. 취소한다고 판결을 받아내면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 이 해임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고요. 그러면 이 공무원은 해임된 적이 없이 계속 근무를 했을 것이고 정년에 도달까지 근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은 회복이 불가능해도 요 해임당한 당시부터 요때까지 못 받았던 월급 뭐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 회복이라는 원상 회복은 안 되지만 재판을 계속해서 취소 판결을 내려주면 부수적으로 월급 못 받은 거 받고 뭐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없고 등 부수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해야 할 실익이 있다. 즉 소유이익이 있다는 논리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소유이익이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부수적 이익이 있다면 소유이익이 인정. 그럼 이제 판례로 확인해 보자. 자, 판례 2번. 2번. 이것도 시험에 자주 쓰입니다. 2번을 보면 뭐야? 기존의 개발 제한 구역 중 일부 취락이라는 건 뭐 이렇게 뭐 마을 말하는 거지. 일부 일부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린벨트, 개발이 안 되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지정된 구역 안에 여기에 A가 사는 A 땅도 여기에 속해 있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어. 그랬는데 이거를 변경하는 조치를 했어요. 뭐 시장이 했던 변경하는 처분을 했어. 그래갖고 어떻게 변경했냐면 변경 처분이 이만큼을 변경을 한 거야. 이만큼을.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 여기는 이제 여기 땅 가진 사람들은 좋아졌어. 막 개발해도 되는 땅이 됐으니까 땅값 막 오를 거야. 누가 불만이야? A가. 왜 다른 사람 땅들은 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해 주면서 왜 내 땅은 해제해서 뺐느냐 이거지. 그래갖고 자기 땅은 빼고 나머지들 해준 거 위법이다. 자기 이익 침해한다고 이거에 대해 소송을 한 거야. 응? 근데 생각해보자. 이 사람 재판에서 판결 내려줘. 무슨 판결? 어떤 판결 내리겠어? 시장이 요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시키는 내용의 이 변경시킨 조치는 위법이므로 없던 일로 취소한다. 그럼 A는 승소를 했더라도 어떤 상태로 된 거지?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이 해제하는 이 조치가 있기 이전에 원래 지정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결과만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이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 대상으로 삼은 건 이 시장이 변경시킨 조치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거야.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해서 변경처분 취소해 주더라도 A 땅이 그 판결로서 개발지역에서 해제되는 게 아니라 개발지역 지정됐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재판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없어요. 승소를 해도. 그래서 소액이 없다고 인정한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은 쉬워. 이미 어떻게 됐대? 건물이 다 철거가 끝났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읽어봐. 3번. 누구한테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A라는 사람한테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옆에 건물 소유자가 소송을 한 거야. 왜냐면 거기 이격거리라는 게 있지. 건물과 건물 간에는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응? 약 한 2m 정도 될 걸 아마. 건물과 건물 사이에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를 안 띄고 설계를 하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내준 거야. 그랬더니 옆에 건물 가진 사람이 왜 우리 건물하고 이렇게 딱 거의 붙게끔 건물을 짓는 걸 건축으로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서 위법한 건축 허가였다. 응? 그러니까 A에 대한 건축 허가를 옆집 사람 B가 취소해라고 소송을 낸 거야. 이거 위법한 건축 허가 맞다 하더라도, 그죠? 취소해준들 이미 늦었대. 뭐였대? 응?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돼 버렸대요. 자,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면 B가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판결은 뭐야? A에게 내줬던 건축허가 취소한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했던 건축허가 내준 것만 없었던 일이 되는 거고, 그거 위법하게 지어진 건물은 덩그러니 남아있고 내 건물하고 딱 붙어 있어요. 판결에서 재판에서 이겼지만 그 상속 판결로서 아무것도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 아니 옆집 사람에게 행정에 건축허가 내줬던 것만 없었던 일이 된 것일 뿐이지. 그 위법하게 지어진 건물은 덩그러니 남아있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겨도 취소 받아내도. 그래서 자,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이미 늦었다. 그래서 취소 판결 내려줘봐야 구제되는 이익이 없다. 응? 그래서 인정하고 잘 나옵니다. 자, 또 4번도 중요. 자, 거기에 셋째 줄. 그러나 원상회복이 판결 내려줘봐야 원상회복이 승소 판결 내려줘봐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 사법적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취소의 청구를 구할 소외이익이 있다라고 본다. 또 그동안에는 안 나왔는데 이거 앞으로 나올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4번 중시하고. 그리고 4-1도 그의 아류. 4-1을 같이 묶어서 뭐야 이게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됐지만 뭔가 이걸 재판을 해줘야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는 소외이익이 인정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4번하고 같이 같은 취지로 보면 돼요. 그리고 4-2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4-2를 보면 마지막 줄에 뭐였어? 그때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위법을 확인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응?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사한 다른 유사한 사건에도 또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4-2에서는 끝에 거를 중시. 이런 게 이제 다 최근 판례로 아직은 안 나온 것들이야, 시험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 자, 5번은 내가 조금 아까 이 공무원 정년도달로 얘기했지만 그런 사례야. 그래서 5번 이거 봐. 어떤 공무원한테 파면 처분이 내려졌대. 그럼 일단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일단 상실된 상태가 됐지? 이 사람 파면 처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했지? 응? 행정소송 제기했어요. 그런데 판결 나오기 전에 이 사람 뭐 됐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대. 그러면 뭐야? 이 사람 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 회복될 수 없어요. 하지만 승소하면 재판에서 승소 판결 내려주면 파면됐던 때부터 당연 퇴직 될 때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월급 받을 수 있게 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얘기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뭐가 올까? 9번 판례 봅시다. 자, 9번 보면, 자, 수용자의 영치품, 다른 교도소로 이송, 이런 거 나오죠? 원래 교도소장이 그 수감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시키는 조치도 공권력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사건이야. 그래서 보면 이 수용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뭔가 그 교도소에 수감될 때 그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무슨 티가 있대. 응? 티셔츠가 있어. 근데 그걸 이제 그 교도소 내에 그 영치품이라고 이게 보관하는 물품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아끼는 티셔츠가 있는데 물론 안에서 마음대로 못 입죠. 죄수복 입고 생활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교도소에 있다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되게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송되기 전에 뭘 했냐면 자기가 그 티셔츠를 입고 싶다고, 사용하고 싶다고, 응? 사용 허가 신청을 교도소장한테 했는데 교도소장이 안 돼 하고 거부했나 봐. 그래서 그 거부한 걸 갖고 소송으로 싸우는 중에 다른 교도소로 이송 결정이 내려진 거야. 근데 다른 교도소로 이송 결정이 됐더라도 그래도 그거 사용 허가 거부한 거 소송으로 계속 싸울 이익이 남아있대.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유도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인데 이 다른 교도소로 가는 게 그게 이제 거기가 주로 치료를 주로 하는 교도소래. 뭔가 그러면 거기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치료받고 다시 원상복귀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교도장이 사용허가 거부한 거, 사용 신청 불허한 거 계속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라고 한 거. 그 다음에 특권 판례. 이거는 끝에 가면 없다죠? 여러분들이 보면 자, 조합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래요. 여러분들이 봐봐. 이 앞에서 공부한 것들 생각해봐. 자, 여기 보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건 아직 조합을 만들기 전이죠. 조합을 설립하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청, 우리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신청받은 행정위원이 승인. 이거 인가해 준 거야. 우리 배운 거 따지면 인가해 준 거야. 그리고 인가를 받아 이제 위원회가 활동을 벌이고 해서 왜 이렇게서 조합을 일단 만들어가지고 행정처에 신청해서 설립 인가를 받아서 이거는 특허라고 배웠어. 조합 설립 인가는 재건축 조합이라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특허. 공부했던 거 생각날게요. 자, 이랬는데 문제는 이거지. 여기 행정기관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해주는 조치에 위법이 있었대. 위법이 있었는데 이거 최종 조치인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기 전이라면 이걸 소송으로 싸워서 취소받을 이익이 있지만 이미 여기에 위법이 있었더라도 절차 거쳐서 최종 조합 설립 인가까지 다 나와버린 뒤에는 이 구성 승인에 위법이 있었다고 이걸 취소한들 이건 남아있는 거야. 이거 갖고 싸울 이익은 없다. 이거 갖고 최종 설립 인가를 갖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해주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 뭐야? 최종 조치인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앞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2번 판례. 12번. 12번 판례 보면 굵은 글씨만 보세요. 자, 개발제한경에서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쟁송 취소니까 뭐 소송 같은 거에서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공장 설립 승인 처분에 따라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이 남아 있는 이상, 응? 그 인근 주민은 여전히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응?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행정기관이 해준 처분이 둘이 있죠. 공장 설립 승인 처분, 그 다음에 공장 건축 허가. 근데 인근 주민이 뭐에 대해서 소송해서 일단 승소 취소 판결 받아냈어. 행정기관이 한 공장 설립 승인, 누군가한테 공장 설립 승인해준 거 위법 맞다고 취소 판결 내려줬어.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불안하다는 거야, 인근 주민. 왜? 그거 별개로 또 공장 건축 허가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태이잖아. 그러니까 인근 주민으로서는 불안하다. 응? 공장 건축 허가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도 인정해야 된다. 공장 설립 승인 처분만 취소받은 거 그러면 부족하다. 응? 이런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 김에 한 15분 정도 더 하고 밥을 좀 더 일찍 먹자. 응?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어떤 위법한 처분이 있고 난 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더 이상 권리이익 침해가 없어진 경우는 소이익이 부정된다. 그래서 판례로 공부. 자, 1번 판례 읽어보자. 어떤 사람 공익근무 요원으로 소집, 그러니까 A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나 봐. 현역 가는 것 대신에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도록. 근데 이 사람 그거에 대해서 승복 못하겠다고 공익근무 요원 소집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했어. 응?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어? 거부당하니까 계속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근무를 다 했다는 거야, 공익근무 요원. 그래서 그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 복무를 함에 따라 복무기간 다 마쳤거든? 만료로 이제 뭐까지 받았어? 소집 해제 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소집 해제 신청 거부한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어졌다. 응? 마치 뭐가 마찬가지니까 이거를 공익근무원 자리에다 누군가가 이제 현역병 복무 처분 내려졌어. 현역병 징집. 그래서 이 사람이 현역병 징집 처분 받고 위법이다 소송으로 싸우는 중에 어쨌든 뭐 했어? 군대를 들어가야 돼. 또 군대를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 군 복무 기간을 다 마쳐. 아직 재판 안 끝났는데 군 복무 기간 다 끝났어. 그래서 제대 처분이 내려졌어. 그러면 더 이상 자기 현역병 징집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하려고 소송 계속할 이익은 없다. 군 복무 기간 다 마쳤는데 응? 남는 건 뭐만 남아? 위법한 현역병 징집처분으로 내가 억울하게 군 생활했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금전 배상 받는 것밖에 안 남지. 이미 근무 기간 다 채워서 끝나버렸는데, 그죠? 이런 지점 1번. 그 다음에 2번도 되게 쉬운 거야. 응? 자,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사람 뭣도 함께 청구했었나 봐. 행정심판. 근데 먼저 행정심판에서 똑같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도 청구해놓고 소송도 제기해놓은 거야. 근데 소송 판결 나오기 전에 행정심판에서 먼저 처분 취소한다고 결정이 나왔다면 이미 소송 대상으로 삼던 처분은 소멸돼서 없어졌으니까 소송은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쉬운 얘기지. 또 3번도 공부하자. 자, 둘째 줄 끝에 읽어보자. 여기 보면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다는 거야. 응? 어떤 행정처분의 절차나 형식을 못 갖춘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절차나 형식을 제대로 다시 갖추어서 적법한 처분을 다시 했다면 그러면 이런 행정청의 조치는 앞서 행했던 처분을 없애고 적법한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거다. 그러므로
이미 없어진 처분을 무효로 판결해달라,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소송이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응? 첫째 줄의 출발점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응?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국민의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소송 판결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있어야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읽어보면 거기 셋째 줄에 응? 자, 소송 도중에 행정기관이 뭐 했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쭉 나열해보자. 국민이 뭐 자기한테 해달라고 신청,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해, 부작위. 그래서 상대방이 행정기관이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이라고 확인해달라, 소송 제기. 그래서 소송 제기해서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판결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 행정기관이 원래 신청한 거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하고 거부 처분을 내렸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부작위 상태는 해소됐어요. 거부 처분이 소송 도중에 내려짐으로써 그러면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송 대상인 부작위는 소멸됐으니까. 그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제도로서 그러나 상대방은 자기 신청에 대해서 부작위는 없어졌으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안 되지만 거부 처분이 있으니까 다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소송을 2번 하게 되지. 먼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에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조치를 내면 이 소송은 각하됩니다.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소멸됐으니까 소송의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소송 요건도 못 갖췄다. 그것도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제 소멸된 부작위를 다툴 이익은 없다.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서 또 이런 이유로 각하.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다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시 거부 처분 취소해라 하고 취소를 또 제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을 주죠. 소송을 2번 제기하게 되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이런 소송 중에 이렇게 하면 행정청이 거부 처분하면 상대방은 그럼 나 소송 바꿀래요. 소의 변경이라 그래. 그래서 나 애초에 원래 신청한 것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했던 걸 뭐로 바꾼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이 거부 처분이 나온 날로부터 60일 안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면 돼. 그러면 별도로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재판을. 이런 제도가 소의 변경이라는 제도로 아마 읽다 보면 나올 거야 또. 그런 제도가. 자, 그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읽어보자. 5번을 읽어보니까 자, 무슨 법인세라는 뭐 세금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상대방에 대해서 소득 금액을 소득세 부과하는 처분 뭐 이런 걸 경정 고치면서 증액도 하고 또 증액했다가 이거 또 뭔가 좀 잘못 있는 것 같아. 좀 줄였다가 감액했다가 이렇게 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여러 번 한 결과 전체로서는 어떻게 됐다고? 원래의 부과 금액보다 적게 결정났대. 그러면 자 이거지. 맨 처음에 뭐 100만 원을 부과했다가 응? 행정기관이 70만 원으로 줄여줬다가 다시 또 80만 원으로 또 올렸다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막 줄이고 늘리고 몇 차례 했는데 최종은 80만 원으로 결정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의 처분보다 줄여준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줄. 전체적으로는 소득 처분 금액이 감소가 됐다면 결국은 무슨 이치로 파악하면 될까? 원래의 처분보다 상대방한테 이익되게 된 거예요. 응? 그죠? 이런 경우 아까 법인에게 부과된 그 소득금액 변동 통지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응?
전체로서 줄여졌다면. 응? 그래서 요게 포인트는 전체로서 감소가 됐다면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밥 먹으러 합시다. 사망. 자, 문장은 크게 의미가 없어. 그냥 눈을 읽어. 사망. 자, 국민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재판을 청구한 게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 재판을 통해 해결할 만한 실제적 효용 내지 실익이 없거나 아니면 법원이 피고인 행정기관에게 부당한 그러니까 법원이나 피고인 행정청에게 부당한 불편이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와 같이 특별히 비난받을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소유이익을 부정해서 재판을 각하합니다. 그래서 판례로 봅시다. 1번 매우 중요하다. 셋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요거 밑줄. 자, 어떤 남자가 현역병 입영 처분 받은 거야. 응? 병무청장으로부터 현역병 입영 처분 받았는데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하던 중 뭐 했대? 이게 핵심 단어. 뭐 했대? 자진 입대를 했대요. 응? 모병에 응해서 자진 입대. 아니 자진 입대해놓고 자기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건 응? 소액이 없다. 응? 자진 입대. 그래서 거기 자진 입대 이 단어로 기억하세요. 자, 요 1번만 잘 중시. 자, 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거기 마지막 줄. 자, 뭐라고 써있지? 거부 처분? 자, 이렇게 나오죠? 아유, 뒤에서 다. 자. 어떤 판결인가 봅시다. 자, 국민이 아마 신청을 했나봐. 그랬더니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대. 그래서 이 사람 뭐 했대요? 거부 처분 내려지니까. 응?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했대요. 그리고 뭐가 판정이 나왔대? 취소한다는 판정, 취소 재결이 내려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어진 거 과정 보면 취소 재결이 내려졌다면 이 거부 처분은 어떻게 된 거지? 취소 재결로서 거부 처분 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없어진 겁니다. 없었던 거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자 치던 경우 이때 아마 이 취소하는 재결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 이런 행정심판 공부했으니까 뭐예요?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을 해야 되지. 여기는 그걸 후속 처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응? 재처분을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다 배웠잖아.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행정청은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행정청이 어떻게 재처분하나 기다려봤다가 이 재처분, 즉 후속 처분이 또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 재처분을 갖고 소송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읽어보자면 뭐라고 돼 있어. 자, 어떤 신청받고 거부한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 재결이 내려진 경우 그 취소 재결에 따라 행정청이 재처분한 것, 즉 후속 처분한 게 아니라 이 재결, 취소한다는 재결을 잘못된 재결이라고 취소해달라고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적절한 부재수단이 될 수 없다 해서 소송으로 다툴 얘기 없다. 그러니까 이 취소 재결이 이런 취지인가 봐. 뭐라냐면 어떤 거랄까? 이런 재결, 이건 예니까 뭐라고 했냐면 절차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했다고 치자. 응? 여기 행정심판에서 취소 판정 내린 이유가 이 거부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해서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행정청은 재처분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절차를 안 지켰다는 거가 지적이 됐으니까 절차를 다시 지켜서 재처분을 한 거야. 근데 재처분 내용은 전과 똑같이 거부를 한 거야.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다시 재처분했는데 다시 거부 처분을 내렸다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상대방은 이 다시 거부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될 일이지. 응? 여기서 아니 절차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 취소한 건 이건 판정이 잘못된 거야. 응? 이런 식으로 이 취소 재결이 잘못됐다고 소송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 재결에 따라 다시 한 재처분, 이 거부 처분을 갖고 소송으로 싸워라. 그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기로 했었나? 응? 응. 원래 다 중요한데. 응. 시간이 한 내가 있는데 보자. 이 4번이 매우 중요해. 4번. 이것도 하고 밥 먹으러 갈 때 4번. 자,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 등의 경우에 이게 시험에 아주 단골. 매우 중요해. 쉽게 생각해 보면 자, 영업정지 아까 얘기했지. 영업정지 한다 했는데 한 달 영업정지가 다 끝났어. 끝난 뒤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응?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손해 입은 거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으로 배상받는 것만이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방법으로 남는 거죠. 따라서 원칙론 A번 원칙 이미 영업정지 기간 같은 게 다 지나버렸다면 그 다 지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유이익은 부정되는 게 원칙. 다만 취소되더라도 회복되는 원상이 회복되는 법률상이 남아 있다면 소유이익이 인정. 응? 기억번 아주 중요합니다. 니은번 판례는 자 영업정지 처분 같은 제재적 처분에 있어서 그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지난 후라도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가중된 제재가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소유이익이 있다고 본다. 응? 자 여기서 두 번째 줄 끝에 가중적 제재 처분이 행해질 우려. 가중적 제재 처분. 가중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응?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규정 1회 위반, 자 위반 횟수에 따라서 2회 위반, 자 3회 위반. 자, 어떤 영업자가 1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 응? 두 번째 위반하면 6개월 영업정지. 응? 세 번째 위반하면 허가 취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어? 위반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더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거야. 자, 이런데 A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자, 영업정지 1회 위반한 거야. 영업정지 1개월. 이 사람은 1회 위반한 자야. 응?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 처치가 내려졌어요. 그랬는데 영업정지 받고 1개월 다 지났어요. 경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뭐가 된다 그랬지? 다 경과 한 뒤에는 이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는 게 원칙. 단 이런 규정이 있어.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 경과됐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취소 소송할 이익이 있다. 왜? 이 사람은 일단 이걸 그대로 놔두면 취소를 안 받으면 이 사람은 한 번 위반한 전력으로 남아있게 돼요. 응? 그러면 다음번 위반했을 때 이 사람은 몇 번째 위반한 거가 돼? 2회 위반한 걸로 처리가 돼서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되거든. 만약에 이게 다 지났지만 이거 위법한 것이었다 해서 취소를 받아서 없애놓으면 다음번 위반했을 때 1회 위반으로 처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이게 영업증기가 지났더라도 이거 위반 횟수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취소를 받아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그래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영업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 받을 이익이 있다. 재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이렇게 나왔지만 이미 핵심은 다 한 거야. 그래서 1번 1번도 읽어보면 어떻게 돼? 가중요건 이런 말 나오죠. 밑줄친 대로 그런 단어 딱 보이면 어떻게 돼? 가중요건으로 돼 있고 이 사람 이거를 취소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취소 안 되고 내버려 두면 위반 전력으로 남게 돼서 차후에
또 위반했을 때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이미 지난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한 게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건, 뭐 대통령령 등 법규 명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문장 보면 우리 행정입법에서 공부했지. 불용 형식으로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 우리 대법원이 물어봐. 이거 행정규칙 성질을 갖는 거로 보잖아. 이렇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그런 규정, 그런 거에서 이렇게 가중된 제재를 하도록 규정돼 있건 다 똑같이 취소에 따라 소송할 이익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4번 판례 좀 유의한다. 4번 판례는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자, 여기 한번 이거 생각해보자.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요렇게 원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위반이 있은 후, 위반이 있은 후 1년 내에 다시 위반이 없으면 뭐라 그럴까? 그러면 앞서 위반한 거는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서 위반한 거는 횟수에 위반 행위는 위반한 횟수에서 횟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자, 이 사람 영업정지 1개월 받고 한번 받았는데 지금 영업정지가 다 끝났어. 근데 그 이후에는 위반한 일이 없이 1년이 다 지났어. 1년 동안. 그러면 이제는 이거 취소 받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음번에 위반해도 횟수에 안 들어가. 그죠? 다음번에 위반해도 2회 위반이 아니라 1회 위반으로 처리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다면 실제로 가중된,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 위법한 것인데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아무 위반이 없었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실제로 가중될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굳이 기간 지난 뒤에 취소자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고 본다. 이해됐죠? 4번. 그래서 문장 딱 나오면 이렇게 가중된 제재를 하도록 규정이 있지만 또 다른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을 때는 소액이 없다. 그 다음에 자, 5번도 공부하자. 자, 5번은 첫째 줄이 남자 보충력 편입 처분을 받았대. 그죠? 줄여서 공부합니다. 보충력 편입 처분을 받고 이거 위법이야 하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중에 어떻게 했대? 행정청이 알아서 뭐로 바꿔놨어요? 응? 소송 중에 제2국민적 편입 처분으로 변경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기관이 변경한 거야? 그러면 이 변경이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애초에 했던 보충력 편입 처분을 없애버리고 제2국민용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야? 뭘 싸우고 있어 지금? 보충력 편입 처분 취소해라 싸우고 있는데 소송 중에 행정청이 보충력 편입 처분을 없애버린 거잖아. 그리고 제2국민용으로 바꾸는 거지. 그럼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보충력 편입 처분은 소멸됐으니까 그걸 더 이상 취소해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어졌다. 응?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6번도 중요하네. 자, 6번. 자, 6번에서 중요한 부분은 둘째 줄에 뭐예요? 과징금에 애초에 부과된 과징금액 감액이야. 감액.
세금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과징금이라고 해도 하여튼 행정기관이 뭔가를 부과했다가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이거를 쓰자면 애초에 100만큼 부과를 했어. 응? 그랬다가 행정기관 스스로가 야 이거 100 너무 많이 부과했는데 잘못됐는데 해가지고 20을 감액해줬대. 응? 그러면 20 감액해준 그러면 둘째 줄에 감액 그러면 셋째 줄에 둘째 줄에 이 감액해주는 조치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100 부과한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부과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 처분을 변경한 거래. 그것도 어떻게 변경한 거야?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변경한 거지. 당초 부과 처분을 변경한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그런 말이 들어나 당초 부과 처분의 변경이고 일부 취소야. 그러니까 당초에 100이 전체라면 전체 100만큼 중에서 일부 20이 잘못된 부분에서 일부 20을 취소시키는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감액은 일부 취소의 의미를 갖는 거다. 응? 일부 취소 처분. 그래서 그리고 납부 의무자에게 즉 국민한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응? 그렇다면 상대방은 왜 20을 상대방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 뭐 어떤 불만? 더 줄여줬어야지. 야 이거 40은 줄여줬어야지. 20밖에 안 줄여줬냐? 20만 줄여준 거 위법이야 하고 이걸 갖고 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라는 거야. 응? 왜냐면 20 덜어준 것도 결과적으로는 상대방한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거다. 응?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초 부과 처분은 전부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감액 처분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미 감액시키는 조치에서 소멸되고 없는 일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데 대해서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다. 그럼 뭘 갖고 소송을 싸워야 돼요? 이게 나중에 또 나와. 소송 대상 얘기할 때 중요한 건데, 자, 이랬다면 이 중에 20을 감액을 해줬다. 그러면 이 감액 일부 취소한 이 부분 갖고 잘못됐다고 싸울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감액을 해줬어야 했는데 요것밖에 안 해줬다 생각하면 남은 거 얼마야 그러면? 20 감액되고 80이 남았지? 이 80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이것도 많다. 응? 그래가지고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소송 대상으로 취소하라고 싸워야 된대. 응? 소송 대상으로 해서 이거의 취소를 청구해야 된대요. 응? 그래서 이게 여기도 관련이 있지만 소송 대상할 때 더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핵심 단어는 감액하는 경우. 감액은 뭐하는 취지다? 당초 처분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고 당초 처분을 변경하는 거 이꼬로 일부 취소하는 거다. 응? 근데 감액해 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그리고 그 일부 취소한 부분은 소멸돼서 없어졌으니까 그걸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건 소액이 없다. 응? 송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자, 무효 등 확인 소송은 또 따로 좀 얘기할 게 있어요. 두 가지. 응? 자, 일단 읽어보자. 우리 행정소송법 35조에서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확인을 구할 이익,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률상 이익과 관련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뭔가를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요구되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뭐야? 넷째 주 끝에 무효 확인 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무효 확인 소송은 다른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보충성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결론이 아니야. 일단 문제 제기야. 그러면 여기 꼭 외워야 될 단어는 판례입니다. 판례. 자, 아래 내려가세요. 판례. 판례 기억번은 또 읽고 지나갑니다. 니은이 중요한 거예요. 자, 판례 니은번. 기억번 읽어보자. 2008년 이전의 과거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행소송과 같은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의 이익은 없다라고 부정하고 다른 구제 수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 확인 소송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이른바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된다고 해왔다. 그러나 니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2008년 대법원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 확인을 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취소과 마찬가지로 이와 별도로, 자 밑줄,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거 아니다. 밑줄 쳐주세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보충성이 요구되는 거 아니다. 또 그 옆에 무효를 전제로 해서 뭔가 내가 납부한 돈을 반환해달라 청구하는 것 같은 이행소송과 같은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자,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무효임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근거법률이나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다면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다. 자, 이거 그 밑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거 얘기하는데, 자, 이거 설명 들으면 이제 무슨 말이 이해가 될까요? 자, 세금으로 바꿔 얘기하자. 자, A라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됐고 상대방은 세금을 냈어. 납부를 했어. 응? 납부를 한 상태였는데, 자, A가 뒤늦게 뭐라고 주장하냐면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뒤늦게 주장하는 거야.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였다. 그래서 무효였으면 애초에 세금 부과 자체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세금 낼 의무 자체가 아예 없는 건데 잘못 납부했다. 그러면서 자,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 응? 무효 확인 소송 체계. 이때 이제 이거 보자. 이제 납부한 돈, 이거 반환받는 방법. 납부한 돈 반환받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어? 자, 이거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돼요. 응? 뭐라고? 자,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과세 처분에 무효를 주장합니다.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내가 무효인 세금 부과인데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가 납부를 했고 국가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거니까 그 납부한 세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달라라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민사소송, 여기 또 우리 배운 거 다 관련돼 있지. 공정력과 성결 문제. 민사법원은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 판단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위법인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 그러면 취소권은 없으니까 취소해서 효력 부정까지는 못하지만 위법 정도가 무효로 나오면 무효인지 아닌지는 민사법원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공정력 없으니까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자, 그런 게 관련 있죠. 어쨌든 민사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세금 부과 처분 위법 정도 심사해봤더니 무효라고 나온다 이거야. 그럼 무효라고 나오면 무효라고 판정하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다, 반환해라 하고 아예 민사소송으로 한 번에 무효라고도 인정받고 세금도 돌려받고 한 번에 보다 직접적으로 구제받는 수단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면 굳이 세금 부과 무효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옛날 입장이었단 말이야. 응? 왜냐면 한 번에 이렇게 한 방에 해결되는 구제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을 써야지, 굳이 세금 부과 처분, 과세 처분 무효라고 확인 판결 내려주세요. 응? 송재기,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송재기, 이거 안 된다는 게 옛날의 입장이에요. 이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바꿔서 그러니까 아까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라는 건, 보충성이라는 게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면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고 구제 절차가 없을 때만 허용한다는 게 보충성이야. 응? 그러니까 이런 구제 절차가 있다면 보다 좋은 직접적인 구제 절차가 있는 이상 이 방법을 써야지. 이 방법이 허용되는 이상, 가능한 이상은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게 과거 입장인데, 지금은 다른 구제 방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거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한
얼마든지 이거 가능하다. 이게 오늘 현재 판례라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밑줄 친데 어디라 했어? 오늘 현재 대법원 판례는 무효 확인 소송 다른 구제 수단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안 따진단 말이야.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그냥 무효라는 걸 확인받을 법적인 이익이 있다면 무효 확인 소송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냐 없냐를 안 따지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걸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게 핵심이고 이 판결을 내린 사건 읽어보자. 뭐 세금 대신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있었고 상대방은 납부를 일단 했는데 나중에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낸 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게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거는 그 방법대로 그 방법도 쓸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그냥 부과처분 자체에 대해서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거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시간이 가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판례는 반복해서 소액이 인정된 사례 중에 몇 개 또 골라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골라서 분석하고 소송 당사자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